사법개혁 관련 내용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강한 사법개혁안을 논의할 사법행정정상화 TF라는 것을 출범시켰습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개혁함으로써 대법원의 판사, 법관들이 이 재판 업무에 집중하고 또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재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그런 개혁을 중점으로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관련 조직 이름이 좀 많네요. 사법행정정상화 TF, 사법불신 극복 TF. 자, 이번에는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입니다. 여기를 보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이 방안을 담고 있고요. 화면에 지금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주는 그런 차원의 개혁이라는 게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설명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부연과 함께요. 이게 이번 달 내로 처리한다는 계획인지 또 한 가지만 더요. 법원 행정처 폐지 법안 얘기도 나오던데 이 얘기는 왜 나오는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질문이 많으신데요. 네. 어찌됐건 이번에 사법불신 극복, 사법정상화 TF에 저도 합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기존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했던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는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2명을 제외한 12명이 사실상 물론 이제 국가선관위원장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전체 법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은 국가선관위원장과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부분 이제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12명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는데요. 이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여러 가지 이 민사 전문 혹은 형사 전문 또는 일부, 2부 이렇게 전문 대법관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고요. 이미 이 여러 가지 전문 대법관 제도는 이미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많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6명 중에 일부 12명, 2부 12명, 그리고 두 명 해서 총 26명으로 구성하는 대법관이 되겠고요. 현재 1심 지법, 고법이 보통 1심 판사가 1년에 한 100여 건, 2심 판사가 뭐 500여 건, 300여 건에서 500여 건 정도 상당히 이 재판 하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의 재판 하중은 거의 몇천 건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고 사실상 70%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다 기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3심 제도의 정착,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3심 제도라고 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상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대부분 3분의 2 혹은 4분의 3가량이 심리불속행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3심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대법관이 더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재판부의 독립과 독립적인 재판,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 등을 포함해서 이 법원행정처 개혁 등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으로 많이 부각되었고 이미 사법개혁안 중에 하나로 이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인사와 예산권을 독점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소위 하청 기관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개혁 방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 21대 이탄희 의원 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지어 이 대법원에서 준비했던 법원 자체 내 개혁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법 불신 극복 정상화 TF에서 아마 그 부분은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여러 가지 이 사법부 관련된 개혁안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실질적인 이 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큰 취지, 사법부의 불신 해소라는 이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는 입장이실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모로 모순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지금 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개악에는 대표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 제일 좀 어이가 없었던 지점은 보통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앞서서 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재판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4심제를 만들겠다고 해서
3심보다 더 오랜 시간의 재판이 필요한 4심제를 만들었다는 건 일단 여기서도 논리 모순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12명 중 이제 26명으로 늘리게 되면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또 하겠다는 건데, 안 그래도 그 민주당이 사법 불신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사실상 입법부도 장악해 있고 행정부도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까지 임명을 다 한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법 불신을 더 커지는 저는 역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신속한 재판도 저는 사실 뭐 맞지 않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대법관 한 명을 증언하기 위해서 거기에 재판연구원이 수반되는 게 한 1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뭐 8, 9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12명, 뭐 14명 정도가 더 12명 정도가 추가된다 그러면 재판연구관이 한 120명 정도가 또 충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어디서 충원하겠습니까? 1심, 2심 재판부에서 충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3심을 줄이다가 1심, 2심이 더 길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안에서 치킨 게임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서 대법관을 증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추천위원회를 외부 인사를 구성하게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이 대법관 증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지적됐던 게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이 관여하는 것은 우려를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시스템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법 불신 해소는 전혀 역행할 가능성이 높은 저는 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 비슷한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국정감사도 마무리가 됐고 에이펙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서 예산안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야는 이 예산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됩니다. 전략산업인 AI, 반도체, R&D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키워야 합니다. 지금 움츠릴 때가 아닙니다. 미래를 키워야 할 때입니다.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이 국민 삶과 미래 성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쿠폰과 같이 경제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안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 규율이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이나 2030 세대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야당에 먼저 좀 여쭤볼게요. 김 의원님, 지금 일단 내년 예산안이 현재까지는 728조 원, 물론 심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역대 최대입니다. 현재까지는 본격적인 어떤 확장 재정 기조 정책 같은데 예를 들면 뭐 AI랄지 지금 언급된 뭐 반도체랄지 R&D랄지 이런 부분의 예산안 확대에서는 동의하되 다른 부분은 좀 이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럴 생각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려하고 우리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야당이 해야 될 텐데요. 박성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 쿠폰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네. 소비 쿠폰이 뭐 발행된 이후에 잠깐 동안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한 달 다 지나가서 그러니까 소비 쿠폰의 사용이 다 끝난 이후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었거나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진 매출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서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쿠폰이 잠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게 검증되지 않은 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13조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랐을 때 가장 많이 피해보는 계층들이 서민계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선심성으로 소비 쿠폰을 남발해서 어떤 뭐 환심을 사기보다는 정말로 민생 정책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야 뭐 야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포퓰리즘성 정책, 그다음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이나 지역별 국비 보줄 상향 규모가 24조 원 규모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의견 주신 것처럼 소비 쿠폰 이런 것들이 좀 포퓰리즘일 수 있고 또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R&D 예산을 갑자기 반토막 낸다든지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혹은 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관련 교통비 지원 등 많은 예산들을 삭감하고 또 청년 주거 지원비 등도 포함해서 많은 예산들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얼어붙어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작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작년 송년회 또 심지어 올해 신년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아주 엄혹한 겨울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이재명 정부 1년간, 첫 1년간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을 위한 많은 대책과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R&D 예산에 대한 지금 복원 과정 한 5조 7천억 정도 복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증액 35조 정도로 증액하고 있고 또 AI와 관련된 예산 10조, 또 민생 소비 쿠폰 등의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24조 등의 예산들을 부수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 얼어붙었던 이 윤석열 정권 3년간 얼어붙었던 이 대한민국 경제를 보다 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가 26만 개 GPU 공급하겠다라는 발표하면서 지금 코스피도 4,200을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그리고 또 여러 민생 소비 쿠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많은 또 호의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연 첫 해 예산안마저도 반대할지 그리고 민생 소비 쿠폰 같은 경우도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국무총리실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값 띄우기랄지 편법 증여랄지 이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좀 근절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효과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지요? 부동산 대책은 참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제 개편 방안, 대출 규제 방안, 공급 확대 방안인데요. 아마도 이재명 정부에서 제가 보기엔 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매우 낮다고 보이고요. 네,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 한 10억 정도 이하에서 이 상한으로 하는 대출 규제 이미 방안은 발표가 된 바 있고요.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1.15 이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도 135만 호 공급 대책 등도 발표됐는데요. 보다 더 효과적인 예를 들면 용적률 완화라든지 종상향 또 여러 가지 이 도시계획 절차에 대한 단축 또 여러 추첨제에 대한 확대 시행 방안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동산 공급 대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금 이 부동산 붐이 또 열기가 얼어붙었던 윤석열 정부 당시의 부동산 경기가 지금 조금 더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조금 더 뜨거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공급 확대 대책까지 정책까지 나오면 아마 좀 더 연착륙하는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요새 현장 많이 다니시나요? 지금 예. 국민의힘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위원장 맡고 계시다 보니까 예. 현장에서 부동산 관련 목소리 무슨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드동산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겁니다. 사실상 이제 재건축을 막게 되거든요. 민주당은 공급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서울 시내에 있는 재건축을 거의 막아놓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은 지위 양도를 금지해놨기 때문에 초반부터 자금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도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민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은 실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인데 네.
대표적인 정책 대출이라 볼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압도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몇 조 단위로 줄였거든요. 실제로 그 국토부 장관이 정책 대출이라 할지라도 총량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줄였다라는 말도 인정까지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분들도 이제는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 정책 대출이나 일반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여기서 또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내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가고 싶은 분들 역시도 모든 대출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사실 서울 시내에서 집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 이사를 가고 싶은 분들, 재건축을 하려는 분들 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언론 보도에도 계속 나왔지만 전세 월세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거두어들여서 몇십만 원씩 올려서 다시 내놓는 매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월세를 살아야 되는 서민들, 청년들은 바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자들 거의 대부분을 다 규제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11호 대책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잘못된 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시차가 충분치 않아서 부작용이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아마 좀 더 많은 부작용들, 더 많은 곡소리가 튀어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서울 민심이랄지 향후에 뭐 있을 지방선거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뭐 선거 때문에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 좌지우되는 거는 원치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민감한 의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일단 지금 방금 대출 정책자금 금융위에 지원 줄어든 걸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윤석열 정권에서 이 정책자금을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는 할 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을 이 민주당 주도로 입법을 통해서 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관련된 기준 등을 완화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민생과 관련된 대책을 선거와 결부시켜서 저희가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어찌되었건 뭐 특히 서울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또 지나친 어떤 주거 사다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